미수가, 우리 이혼하자. 한미숙의 손이 멈췄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많이 생각했어. 퇴직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더라고. 근데 아직 한 20년은 더 살잖아. 나도 내 인생 다시 살고 싶어.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결정을 통보하는 관리자의 표정이었다. 35년간 은행 창구 너머로 수많은 고객들에게 보였을 그 표정.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렸지. 그동안 회사에, 가족에, 애들 학비에. 내 인생은 없었어. 퇴직금 받고 보니까 허무하더라고.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미숙은 밥그릇을 밀어냈다. 손이 떨렸다. 32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고 싶은 게 뭔데요? 등산? 낚시? 그거 하는데 이혼이 왜 필요해요? 그냥 자유롭고 싶어. 매일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사람 보고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지겹지 않아? 미숙은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지겹다고요? 내가 32년 동안 당신 밥하고 당신 와이셔츠 다리고 당신 부모님 제사 지내는 게 지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선택이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집에만 있으라고 했잖아요. 애들 크면 취업하겠다니까 내 체면에 처가 일하면 어쩌냐고 했잖아요. 정우는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저었다. 옛날 얘기하지 마. 어쨌든 나는 결정했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정리하자.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옷장을 조용히 열었다. 양복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다. 명함, 영수증, 쪽지들. 그리고 발견했다. 강남 모처의 프랑스 레스토랑 영수증. 28만 원. 작년 결혼기념일에 자신과 간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돈가스 집이었다. 미숙은 서재로 들어가 정호의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다. 아이들 생일 조합이었다. 은행 어플을 열었다. 거래 내역을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다. 8월 17일 강혜진 앞 8천만 원 이체. 9월 3일 강혜진 앞 1,200만 원 이체. 9월 15일 강혜진 앞 500만 원 이체. 총 9,700만 원. 퇴직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미숙은 핸드폰을 들었다. 딸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밤 11시인데. 수경아, 엄마 변호사 소개 좀 해줄래? 응? 무슨 일인데? 미숙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혼하려고. 정우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샤워하고 면도하고 정장을 입으려다가 멈췄다. 더 이상 은행에 갈 필요가 없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다. 단지 앞 벤치에 앉았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다. 그들 사이를 헤집고 걸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뭐하지? 오전 10시. 점심 먹기엔 이르고 낮잠 자기엔 이른 시간. 집에 들어가면 미숙과 마주쳐야 했다. 이혼 선언 이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후배 박태수였다. 형님, 요즘 뭐해요? 퇴직하고 심심하시죠? 그냥 집에서 쉬지. 형님, 우리 등산 동호회 나오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북한산 가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50대 60대 분들이라 형님이랑 딱 맞을 거예요. 등산? 나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나와보세요. 등산 끝나고 막걸리 한잔하면 스트레스 싹 풀려요. 다음 토요일 정우는 20년 된 등산화를 꺼냈다. 신혼 초에 미숙과 함께 설악산 갔을 때 샀던 것이었다. 그때 이후 신어본 적이 없었다. 북한산 입구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 60대였고 여자가 절반 정도였다. 형님 여기요. 태수가 손을 흔들었다. 정우는 그 옆으로 다가갔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이정우 선배님입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시고 우리 북한산 패밀리에 새로 합류하셨어요. 박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였다. 인파 사이로 한 여자가 다가왔다. 하늘색 등산복에 흰색 모자. 57세라기엔 젊어 보이는 외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진이라고 해요.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사로 일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우는 악수를 받았다. 부드러운 손이었다. 미숙의 거친 손과는 달랐다. 아, 네. 이정우입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시라고요? 멋지네요. 저도 은행 다니고 싶었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예술 쪽으로 왔어요. 혜진은 자연스럽게 정우 옆에 섰다. 등산이 시작됐다. 혜진은 정우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은행 일은 어땠어요? 스트레스 많으셨죠? 뭐 그럭저럭. 퇴직하시고 뭐 하세요?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죠. 부인분은 뭐 하세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다. 주부요. 아, 그럼 집에서 둘이 맨날 마주치시겠네요. 답답하시겠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정상에 올랐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태수가 김밥을 꺼냈다. 자, 다들 김밥 드세요. 혜진이 정우에게 김밥 한 줄을 건넸다. 이정우 선배님,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아,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나눠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미숙의 김밥보다 맛있었다. 아니, 어쩌면 32년 동안 미숙의 김밥에 익숙해져서 잊고 있었던 낯선 음식의 맛이었는지도 몰랐다. 맛있죠? 단무지를 직접 절였거든요. 혜진은 웃으며 자기 것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모습이 왠지 편안해 보였다. 계산하지 않는 미소, 평가하지 않는 눈빛. 하산 후 막걸리 집에 모였다. 혜진은 정우 옆자리에 앉았다. 건배. 사람들이 막걸리 잔을 부딪혔다. 정우도 따라 마셨다. 은행 다닐 때는 소주였는데 막걸리는 오랜만이었다. 이 선배님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태수가 물었다. 글쎄요. 바쁠지도. 무슨 바쁜 일이 있어요? 퇴직하셨는데. 나오세요, 형님. 우리 여기서 얼마나 재밌는데. 혜진이 정우의 잔에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다. 저도 다음 주에 또 뵙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가면 미숙의 차가운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가 더 편했다. 네, 다음 주에 또 나올게요. 그날 밤 정우는 휴대폰에 북한산 패밀리라는 단톡방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혜진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정우 선배님.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다. 10월이 왔다. 정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나갔다. 그리고 어느새 혜진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하산우 막걸리집. 혜진은 정우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제가 작년에 홍콩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여기 미술관 정말 좋더라고요. 사진 속 혜진은 현대적인 미술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뒤로는 빅토리아 항구가 보였다. 홍콩까지 미술 보러 가세요? 네, 1년에 한두 번은 해외 전시 보러 가요. 제가 미술 강사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그게 제 낙이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은 결혼 후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없었다. 돈 아까워서라는 이유였다. 사실 정우가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한 것도 있었다. 이 선배님은 해외 안 나가 보셨어요? 업무상으로는 몇 번. 개인적으론 신혼여행 때 제주도가 마지막이네요. 아, 그럼 정말 한번 나가보세요. 혼자 여행하면 인생관이 바뀌거든요. 혜진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이 선배님도 나중에 같이 가요. 우리 모임 사람들 몇 명이랑 내년에 프랑스 가려고 하는데. 프랑스요? 네, 일주일 정도. 파리 미술관 투어하고 남프랑스 와이너리도 가고 1인당 4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00만 원. 정우는 속으로 계산했다. 가능한 금액이었다. 아니, 가능했었다. 미숙과 이혼하기 전이었다면. 생각해 볼게요. 혜진은 웃으며 막걸리를 마셨다. 며칠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선배님, 지금 시간 되세요? 제가 강의하는 문화센터 근처인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갈게요. 강남역 근처 카페. 혜진은 이미 와 있었다. 캔버스 가방을 옆에 두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혜진이 주문을 하러 갔다. 정우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힐끗 봤다. 갤러리 카페 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혜진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 보세요. 제가 요즘 준비하는 거예요. 화면에는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 사진들이 있었다. 한쪽 벽면은 그림이 걸려 있고 다른 쪽은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었다. 갤러리 카페요? 네, 그림도 전시하고 커피도 팔고 요즘 이런 컨셉 되게 잘 되거든요. 제가 미술 쪽 인맥도 있고 또 신진 작가들이 전시 공간 찾는 게 어려워서 이거 하면 서로 윈윈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쵸?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혜진은 노트북을 정우 쪽으로 돌렸다. 사업 계획서가 보였다. 초기 투자 비용 1억 5천만 원. 예상 손익분기점 6개월. 연 수익률 25%.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금력 있고 믿을 만한 분이 없더라고요. 정우는 계획서를 읽었다. 그럴싸했다. 아니, 그럴싸해 보였다. 제가 5천만 원 투자하면 수익의 30% 드릴게요. 1년 후면 원금 회수하고도 남아요. 5천만 원요. 부담스러우시면 적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 선배님이라면 꼭 투자하실 것 같아요. 은행 출신이시잖아요. 이런 거 보는 눈 있으시잖아요. 정우는 침을 삼켰다.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자리가 금방 찰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관심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들어가 서재에 앉았다. 통장을 펼쳤다. 1억 8,247만 원. 미숙에게 줄 돈을 빼면 9천만 원은 자기 몫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선배님 같은 분이 파트너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좋았습니다. 투자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다음 날 정호는 은행에 갔다. 5천만 원을 혜진의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35년 은행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다. 혜진에게 문자가 왔다. 송금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선배님 믿음에 꼭 보답할게요. 다음 주에 계약서 드릴게요.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다. 혜진과 함께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는 꿈이었다. 11월 초 법무법인 정의의 상담실. 미숙은 딸 수경과 함께 변호사 앞에 앉았다. 변호사는 정호의 고교 동창 최동진이었다. 형수님, 마음 편히 말씀하세요. 미숙은 준비해온 서류철을 펼쳤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기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8월부터 9월까지 강혜진이라는 여자한테 총 9,700만 원이 이체됐어요. 동진은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레스토랑 영수증들이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모르는 여자랑 밥 먹은 거예요. 증거 자료가 충분하네요. 그리고 이건 제 기여도를 증명하는 자료예요. 시부모님 병원비, 장례비, 제사비용. 전부 제 결혼 전 예금으로 됐어요. 총 4,300만 원이에요. 동진은 감탄했다. 형수님,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네요. 32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남자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경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동진이 말했다. 재산분할 청구하시면 형수님이 최소 60%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호 형이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니까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근데 저쪽이 혼외관계 있다는 게 입증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숙은 눈을 감았다. 32년이 2천만 원이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정호에게 내용 증명이 배달됐다. 이혼소송 제기 통지서였다. 정호는 황급히 동진에게 전화했다. 동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미숙이가 소송을 걸었다고? 형, 나도 난처해. 형수님이 나한테 의뢰하셨어. 야,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잖아. 내 편을 들어줘야지. 형, 미안하지만 나는 변호사야. 의뢰인 편을 들어줘야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이 잘못한 게 많아.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형, 강혜진이라는 여자한테 거의 1억 가까이 송금했잖아. 그거 형수님한테 알렸어? 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건 사업 투자야. 갤러리 카페. 형, 혼인관계 유지 중에 배우자 동의 없이 거액을 처분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 특히 이성한테 보낸 거면 더더욱. 동진아, 형, 조정 나와. 재판까지 가면 형만 손해야.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식탁 너머로 미숙이 보였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태연했다. 미숙아. 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신 이럴 거야? 우리 조용히 합의하자고 했잖아. 합의요? 당신 마음대로? 미숙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정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낯설었다. 당신 강혜진한테 돈 얼마 보냈는지 알아요? 그건 내 돈이야. 내 돈? 웃기지 마세요. 35년 동안 당신이 돈 벌 때 나는 집에서 애 키우고 당신 부모 봉양하고
당신 밥 차려줬어요. 그게 내 노동이에요. 당신 퇴직금의 절반은 내 거예요. 미수가, 내가 실수했어. 그 돈 다시 찾아올게.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하자. 실수요? 당신 그 여자랑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28만 원짜리 밥 먹은 것도 실수예요? 우리 결혼 기념일에 돈가스 먹은 건 뭐예요? 정호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한 자유 실컷 누리세요. 미숙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정호는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 씨, 갤러리 카페 언제 오픈해요? 아, 그게 자리 섭외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생각했던 곳이 보증금이 더 올라서요. 그럼 계약서는요? 지난번에 다음 주에 준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이번 주 중으로 드릴게요. 혜진 씨, 혹시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세요? 네. 왜요? 제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배우자 몰래 투자했다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업 투자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서랑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선배님, 죄송한데 지금 강의 시작해야 해서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아, 네. 전화가 끊겼다. 정호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12월 중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정호와 미숙이 마주 앉았다. 중간에 조정위원이 있었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청구인 한미숙 씨는 재산분할 60%와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피청구인 이정호 씨는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호가 손을 들었다. 조정위원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업 투자를 한 건데 그게 왜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미숙이 서류를 꺼냈다. 이게 그 사업 투자의 증거입니다. 강혜진이라는 여자한테 9,700만 원 송금했어요. 근데 계약서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요. 이게 투자예요? 이건 혼외관계 유지 비용이에요. 아니야. 그건 갤러리 카페 투자라고. 그럼 갤러리 카페는 어디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했어요? 강혜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업자예요? 정호는 할 말이 없었다. 혜진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이정호 씨, 투자 관련 증빙 서류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직 준비 중이라서. 그럼 이번 조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조정일까지 증빙 서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정호는 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이정호 혜진 씨 급합니다. 계약서 꼭 필요해요.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다. 정호는 불안했다. 혜진의 문화센터를 찾아갔다. 접수처 직원에게 물었다. 강혜진 강사님 계세요? 강혜진 강사님요? 그분 10월 말에 그만두셨는데요. 예, 그만뒀다고요? 네,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정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혜진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북한산 등산 모임에서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강남구 모처빌라.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3층 단독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몇 번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웃집 할머니가 나왔다. 누구 찾으세요? 아, 여기 강혜진 씨라고 사는데요. 강혜진? 아, 그 젊은 여자?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이사요? 네, 급하게 나가더라고.
집주인이 보증금도 못 받고 난리 났었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귀가 멍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북한산 패밀리 단톡방을 열었다. 혜진의 프로필이 보이지 않았다. 나갔다. 언제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사라졌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수야, 혜진 씨 연락처 알아? 형님, 혜진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한 달 전에 외국 나갔어요. 외국? 네, 갑자기 호주로 이민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거기 있대요. 전화를 끊었다. 정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9,700만 원. 퇴직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전화를 받았다. 혜진 씨, 이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호주로 갔어요. 호주요? 갤러리 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리 섭외가 안 돼서 무산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제 돈은요? 9,700만 원. 천천히 갚을게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천천히요? 언제까지요? 2년? 아니 3년 안에는. 혜진 씨, 제 퇴직금이에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이 선배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아들이 호주에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아들 없잖아요. 이 선배님 저 끊을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혜진 씨,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 번호는 그날 이후 영영 연결되지 않았다. 2025년 1월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재산분할 60대 40. 미숙이 1억 800만 원, 정우가 7,2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결국 정우에게 남은 돈은 4,700만 원이었다. 집도 미숙에게 넘어갔다. 정우는 짐을 꾸려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서구 외곽의 낡은 빌라 2층.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첫 달은 괜찮았다. 3,700만 원이 있었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쓰면 3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월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2월 결제 대금 287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즉시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지난 3개월간 혜진과의 식사, 등산용품, 혜진 생일 선물 모두 카드로 결제했던 것들이었다. 그 외에도 대출 이자가 밀려 있었다. 은행 재직,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는데 3개월을 미뤘다. 결국 그 달에만 370만 원이 나갔다. 시절 받았던 마이너스 대출 2천만 원. 남은 돈 3,330만 원. 친구 동진이 전화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뭐. 형, 나 솔직히 말할게. 형 지금 상황 심각해. 수입 없이 그렇게 쓰면 1년도 못 가. 알아. 나도 알아. 형, 일 좀 해. 주변에 경비직 자리 알아볼까? 경비. 내가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경비를? 형, 지금 그게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동진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정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3월 정우는 중고거래 어플을 켰다. 집에 있던 짐들을 팔기 시작했다. 은행 재직 시절 받았던 기념패, 골프채, 명품 벨트. 한 달에 50만 원어치를 팔았다. 남은 돈 2,880만 원. 4월 더 이상 팔 게 없었다. 정우는 독서실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 1만 원. 하루 4시간, 주 5일.
한 달 80만 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적자였다. 5월 정우는 새벽 청소 일을 추가했다.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아파트 단지 청소. 한 달 60만 원. 총 수입 140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40만 원이 남았다. 하지만 통장의 돈은 계속 줄어들었다. 남은 돈 2,400만 원. 6월 어느 날 정우는 편의점 앞에서 신문을 집어들었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혼 후 다시 시작한 60대 여성의 도전기. 사진 속 여자는 미숙이었다. 그녀는 작은 카페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사를 읽었다. 32년 전업주부였던 한미숙 씨는 작년 이혼 후 소자본 창업에 도전했다. 강서구의 문을 연 작은 카페였다.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 씨는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우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던진 후에도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미숙은 웃고 있었다. 32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7월 정우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카페를 발견했다. 바로 그 집이었다. 발걸음이 멈췄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미숙이 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그 옆에서 딸 수경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유리창 뒤에 숨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손에는 5살쯤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손자였다. 할머니. 아이가 미숙에게 달려갔다. 미숙은 손을 씻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윤호 왔어? 배고프지? 응. 그 광경을 보며 정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때 정우는 혜진과 부산 여행 중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카페는 금방 만석이 됐다. 미숙은 바쁘게 움직이며 카운터에서 계산을 받았다. 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저 안에는 자기 자리가 없었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버린 자리였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고는 놓았다. 다시 잡았다. 그러고는 다시 놓았다. 들어갈 자격이 없어. 정우는 돌아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니 카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다. 카페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가 있었다. 이 집도 곧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통장에 남은 돈이 1,800만 원밖에 없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열었다. 수경의 계정을 찾아갔다. 최근 게시물이 보였다. 사진 속에는 미숙, 준호, 수경, 그리고 손자 윤호가 함께 웃고 있었다. 카페 오픈 기념 사진이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축하해요.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꼭 갈게요.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65년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다. 8월 어느 토요일 정우는 북한산 입구를 지나갔다.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저 안에 혜진이 있을까? 아니, 이미 없겠지. 그녀는 또 다른 정우를 찾아 떠났을 것이다. 정우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2025년 11월 가을이 깊어갔다. 정우는 독서실 청소를 마치고 계단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잔액 120만 원. 매달 10만 원씩 모았다.
청소일과 독서실 관리로 번 돈에서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이었다. 65세에 처음 자기 이름으로 만든 통장. 자기 손으로 번 돈만 들어있는 통장. 지난 1년 동안 은행 지점장의 손은 청소 빗자루를 쥐었고 명함을 나눠주던 손은 설거지를 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열었다. 수경의 계정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미숙이 손자 윤호를 안고 있었다. 배경은 놀이공원이었다. 준호 부부도 함께 있었다. 캡션이 보였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사랑해요. 정우는 손가락을 멈췄다. 좋아요를 누를까 고민했다. 그러고는 포기했다. 자격이 없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지고 있었다. 노란 잎사귀가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졌다. 정우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삶의 질서였어. 35년간 은행에서 배운 건 숫자였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자율. 모든 게 숫자로 정리됐다. 하지만 가족은 숫자가 아니었다. 미숙이 32년 동안 매일 아침 차려준 밥상, 아이들 도시락, 시부모 병수발. 그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9,700만 원. 그 돈이면 32년의 가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 돈이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돈은 사라졌고 가족도 사라졌다. 남은 건 낡은 원룸과 120만 원이 든 통장뿐이었다. 정우는 통장을 덮었다. 독서실 청소를 다시 시작했다. 빗자루질을 하며 생각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만 인생은 돌아가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지나간 것이다. 저녁 8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다시 한번 미숙이네 카페 앞을 지나갔다. 불은 꺼져 있었다. 영업 종료 시간이었다.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주방 불이었다. 미숙이 내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미숙의 뒷모습이 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32년 동안 봤던 그 뒷모습. 아침마다 주방에서 밥을 하던,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시부모님 간병을 하던 그 뒷모습.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일이라고, 엄마의 의무라고,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말없이 베푸는, 아무 데가 없이 주는 사랑이었다. 정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지금의 자신이었다. 미숙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이었다. 정우는 돌아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수십 년 만에 보는 별이었다. 은행 다닐 때는 밤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다. 버스가 왔다. 정우는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카페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미숙의 목소리였다. 여보, 저녁 드세요. 여보, 와이셔츠 다려놨어요.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32년 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들. 귀찮다고, 잔소리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들.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미안해. 그 말은 유리창에 부딪혀 사라졌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의 설렘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꼭 안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